제 아들 진명이와 며느리 현숙이는 저의 유일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사업자금으로 줬던 돈도 다 날리고 심지어 둘이 쌍방폭행으로 이웃에게 신고까지 당해 온갖 우세란 우세는 다 샀었죠. 그런 둘을 끝끝내 참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단호히 끊어야 했던 제 사연을 부디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의 최 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늙음악 노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젊을 적부터 큰 싸움 없이 함께 의지하며 지냈고, 동네에서 채소가게 3개, 작은 주택에 3가지 주며 경제적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고민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아들 내외입니다. 저희 아들 진명이는 대학교 때부터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싸움박질과 술 마시기 좋아하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 잡아 결혼까지 했고, 이후에는 둘이 허구한 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데다 그것도 모자라 저에게 사업자금 지원까지 자주 요구했죠.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 정말 저도 확신해요. 둘의 말을 믿고 돈을 지원했다가 몇 번이나 돈을 날렸는지 이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 사실 진명이 녀석을 그다지 신뢰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부모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지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찾아온 진명이가 제게 울부짖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아니,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요. 저 망하면 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그날의 소라는 아들 내외와 아내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서로 전화 한 통 주고받지 않은 게 바로 그 증거였죠. 그러던 차에 며느리 현숙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그 이유였죠. 아버님, 손자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입학식에도 안 오시면 얼마나 서운해할지 상상도 힘들 정도고요.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내외가 저희를 부르는 이유는 뻔했거든요. 입학식은 핑계였고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를 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나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요. 손주도요. 목소리도 듣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저는 아내의 절절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아들의 만행 때문에 서로 교류를 끊은 것이긴 하지만 저도 제 아들과 손자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직접 차를 끌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발견한 며느리 현숙이가 반갑게 두 손을 흔들며 다가오더군요. 진명이도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마주한 아들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못 본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고 입은 옷도 많이 추레해졌더군요. 아내가 울먹이면서 입을 열었어요. 아니, 대체 너희 둘 다 모습이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응? 그게 그동안 사업이 더 기울어서요. 요즘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진명이가 말을 하며 저를 힐끔거리더군요. 마치 저더러 들으라는 것처럼요.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헛기침을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아들 내외가 다른 학부모들보다 가난해 보이긴 했습니다. 차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온 가족도 아들 며느리가 거의 유일했죠. 오히려 나이 든 저랑 아내가 더 잘 입고 품이 있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손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학교 인근 중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진명이가 뒤따라와 말하더군요. 아버지, 지난번에 댁 앞에서 제가 난동을 부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 일은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서 무엇하겠니? 이미 다 지난 일인 것을. 제 말에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녀석이 제 앞에 다가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정말 면목 없지만 아버지, 저희 집 요즘 정말 힘들어요. 이번 사업까지 망하면 정말 대책이 없고요.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활로가 생길 것도 같은데 어떻게 조금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솔직히 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었어요. 진명이의 말에 벌써 여러 차례 휘둘려 봤었고, 그런 녀석을 믿고 자금을 지원했다가 헛돈을 날린 게 수없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아무리 진명이 네가 내 아들이라 한들 이제 더 이상 줄 돈은 없다. 아버지, 제발. 제 인생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저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입을 열더군요. 여보, 당신 아들이 뭐라고 하네요? 저는 아내가 아까 며느리 현숙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던 걸 기억하고 입을 열었어요. 왜? 설마 며느리도 당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었어? 그게 당신도 들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녀석들 요즘 사정이 정말 힘든가 봐요. 우리가 한번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은 뭔 놈의 자식?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여보, 그래도요. 아까 봤잖아요. 그 많은 학부모들 중에 차 없이 온 건 진명이네 뿐이었다고요. 아, 그만하라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고 며느리여도 이미 도와줄 만큼 도와줬어. 더 이상 퍼주면 부모 대접은커녕 바보 취급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차 없이 온 게 우리 잘못이야. 진명이 그놈이 술 처먹고 운전했다가 면허 정지에 차까지 날려먹은 탓이잖아. 저의 단호한 말에 아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라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부모인데 아들을 돕지 않고 싶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리 단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막무가내로 돈을 퍼주는 게 아들 진명이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퍼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걸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잠에 들려 하는데 제 서재에 항상 두고 있는 그림 하나가 보이더군요. 진명이가 초등학교 때 그려 선물해준 그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저와 아내 그리고 진명이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오색 찬란한 크레파스로 어설프면서도 풍부한 상상력으로 칠해져 있었죠. 반면 지금의 진명이는 현재 그 아이의 삶은 회색빛 먹구름만 가득해 보였어요. 행복한 우리 가족을 꿈꾸던 진명이의 찬란한 세상이 칙칙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 현실을 다시금 자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슬픈 마음에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서재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 진명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일지, 내가 지금 그 아이의 말대로 인생 마지막 찬스를 날리게 하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두 눈을 질끈 감고 자리에서 일어나 잘 준비를 하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진명이 녀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주려고. 제 말에 아내가 반색하며 달려와 저를 끌어안더군요. 잘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마음을 다독였어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어딘가 꺼림칙함은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명이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녀석에게 곧바로 알리지는 않았어요. 곧 있으면 진명이 녀석 생일이라 축하를 할 겸 그때 화해의 장도 마련하면서 지원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즈음 아내의 행동이 다소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저랑 아내는 함께 가게를 돌보는데 아내가 근 몇 주간 계속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가게를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눈이나 비가 와도 언제나 저와 함께 가게를 지키던 아내라 다소 이상했죠. 그런데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분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좋은데 많이 가는 것 같던데. 우리 안 사람이 며느리랑 제가 금시초문이라는 듯 묻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모르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차 타고 어디로 가시던데? 아내에게는 동네 마실 용으로 타고 다니는 경차 한 대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척이나 기이하게 여겼죠. 평생 나에게 숨기는 것 없던 아내가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나를 속이고 며느리와 어딘가를 간다니. 아내에게 직접 물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직접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알아서 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척 아내의 뒤를 밟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정말로 자기 차를 향해 이동했고 그 차 안에는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언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지나가던 택시 하나를 잡아 타고 말했습니다. 저 앞에 경차 하나만 따라가 주세요. 놓치지 않고 잘 잡으면 운임비는 더블로 드릴 테니까. 아내 특유의 어설픈 주행 실력과 택시 기사의 능숙한 운전 덕에 아내의 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가까운 주택가였어요. 문제는 그곳이 저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곳이었다는 거였죠. 여긴 세주고 있는 내 건물이 있는 곳이잖아. 비록 작은 건물이기는 했지만 제가 피땀 흘려 구입한 주택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대체 아내가 왜 며느리와 함께 온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그런 아내와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 진명이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명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제가 눈을 끔뻑이며 잠시 상황을 파악하다가 아내를 비롯한 진명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아까 진명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차를 살폈습니다. 비상 연락망에 행운부동산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항상 행복하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진명이 이놈? 자기 엄마를 꼬드겨서 내 주택을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던 건가? 저는 놀란 가슴을 잠시 다독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해도 제 아들 진명이가 며느리 현숙이와 함께 저희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머리로는 이미 아들 내외의 추악한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부정했어요. 제발, 제발 아니어라. 제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어라. 하고요. 하지만 마침내 제 소유의 주택 앞에 다다르자 활짝 열린 문을 보는 순간 모든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한 진명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건 이쪽 거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향을 좋아하셔서 햇빛을 특히 신경 쓰셨거든요. 중개인은 그런 진명이의 말에 연달아 맞장구를 쳤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런 진명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혹시 따로 뵐 수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요즘 집 거래 관련해서 사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바쁘셔서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가 대신 오셨거든요. 구입하신 건 아버지지만 건물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이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기 소유도 아닌 건물을 저 몰래 멋대로 판매하려는 아들 진명이와 며느리 현숙이,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제 아내까지. 그 꼬라지를 보고 있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냐? 제가 등장하며 내뱉은 한마디에 분위기가 즉각 싸하게 굳었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아들 내외와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중개인과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안 팝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팔 생각 없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제 말에 중개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나갔습니다. 남은 건 아들 며느리와 아내뿐이었죠. 먼저 다가온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우선 차분하게 이야기부터 나누고. 당신은 빠져 있어. 당신하고는 이따 집에 돌아가서 말을 할 생각이니까 먼저 집에 가. 무어라 더 항변하려던 아내는 저에게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건지 이내 체념하고 먼저 주택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오롯이 제 아들과 며느리를 대면하였습니다. 최진명, 결국 이게 너의 본심이었던 거냐? 사업자금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네 아버지 몰래 뒷구멍에서 돈을 빼돌리려고 해. 제 말에 진명이가 이를 악물더니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정이 정말 힘들다니까요. 제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빠의 좁은 시야 때문에 날려버리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아들 스스로 자초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진명이는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는 거였죠. 웃기지도 않는 소리구나. 내 좁은 시야 때문에 네 기회를 날린다고? 애초에 넌 내가 지금껏 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망할 놈이었다. 애초부터 진작에 망해서 사회에서 도태되고 끝장날 놈을 내가 지금껏 붙잡아 버티게 해주었던 거란 말이다. 그런데 돌아온 보답이 고작 이따위 배신이라니. 제 말에 진명이가 반박하지 못하고 인상을 험악하게 구기더군요. 이번에 달려든 것은 며느리 현숙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해요. 그럼 저희 이대로 죽으란 말씀이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겠냐고요? 부창부수라더니. 그래, 내 아들의 며느리까지 아주 수준이 똑같구나. 그런데 말이다. 사실 난 일전에 입학식 때 만남 이후로 마음이 흔들려서 너희에게 다시 돈을 지원해줄 생각이었다. 네?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야 진명인 니놈. 내 아들의 생일에 말하며 축하해줄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하늘이 날 도우셨구나. 천운이 내게 내렸어. 내 아들이란 놈이 이렇게 한심한 배신자의 소인배인 줄 깨닫게 되었으니까.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사과할 필요 없다. 이미 내 마음은 결정지었으니까. 너희 둘에게 줄 돈은 이제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없을 거다. 아니, 죽고 나서도 내 재산에서 동전 하나 가져가지 못할 거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헛소리 말아라. 너희 둘은 이제 끝장이야.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자금 지원을 해줄 거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낳은 그릇된 행동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아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두 제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로부터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협박이라도 하듯 아내를 통해 손자의 사진을 보냅니다. 일부러 가장 못나고 추레해 보이는 사진만을 보내서 저에게 죄책감이라도 느끼라는 듯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 어린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여기서 흔들려 다시 지원하게 된다면 나의 삶은 물론이고 아들 내외의 삶도 영영 수렁 속에 빠질 것이라 믿거든요. 저의 믿음이 틀린 것인지 어르신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